네, 오프닝 벨 일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철강 관세와 관련된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은 이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 철강 관세 분쟁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2018년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을 해서 이 철강 수입이 통상 안보에 위해가 된다. 네. 그래서 관세를 매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하고 중국, 일본산 철강에 대해서 25%, 알루미늄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물렸던 겁니다. 여기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게 뭔가 하면 196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규정인데 네. 통상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에는 수입량이나 관세를 갖다가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적용이 됐던 게 이란하고 시리아 원유에 대해서 70년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WTO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1995년부터서는 이 무역확장법 232조 자체가 사문화돼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2017년에 행정명령으로 이걸 갖다 부활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랬더니 유럽연합은 미국산 제품, 미국의 대표적인 제품 그러면은 버번 위스키 네. 그리고 또 할리 데이비슨 이 오토바이 그리고 리바이스 청바지 이런 데다가 또 보복 관세를 물렸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양측 간에 상당히 2018년 이후에 분쟁의 소지로 네. 남아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지금 또 관세 232조까지도 자세하게 또 내용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뭐 유럽의 철강 수출이 늘어나게 될 거는 정당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우선 이 무역확장법 232조 규정을 폐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폐지를 하지는 네. 않고 다만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 330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수입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저율 관세를 물리겠다, 저율 할당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듣기에 WTO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 규정이 상당히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232조를 그대로 뒀느냐? 중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이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그대로 살려두고 유럽에 대해서 그러니까 풀어준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 무관세 물량이 330만 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는 물량이 한 100만 톤쯤 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철강의 한 430만 톤 정도가 무관세로 가게 되고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가 될 텐데 네. 이 사단이 나기 전에 유럽이 미국에 수출하던 철강의 물량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500만 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물량을 다 회복을 비슷하게.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번 합의 미국의 쿼터제를 적용받는 한국의 철강 수출 경쟁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불리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어떤 식으로 미국하고 지금 그 철강 부분을 갖다가 매듭을 지었었는가 하면 네. 215년부터 217년 사이에 그 철강 완제품 수출량의 70%까지만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70% 이상의 물량은 아예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를테면 한 430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수출을 하고 그 이상의 물량도 저율의 관세로 수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70%까지만 수출을 하고 그 이상은 수출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유럽산 철강이 밀려 들어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좁혀진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그렇겠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강업계에서는 미국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룸을 좀 더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현재 아마 대미 철강 수출은 조금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뭐 미국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 더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요즘 대세죠.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또 유럽과 일본도 우려를 나타내고 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각국 대사들, 자동차 제조국 대사들이 미국 의회하고 그리고 또 백악관에다가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전기 자동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차별 대우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와 관련된 지원법을 볼 것 같으면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미국 네.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차, 그리고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만드는 차에 대해 가지고 한 대당 $4,500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네. 회사, 그러면은 스텔란티스, 포드, GM 이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는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자동차 회사인데 미국에 공장이 있는, 뭐 우리 현대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노조가 없다면은 $4,500는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WTO의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차별 대우 아니냐. 그러니까 수입차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고, 그리고 또 노조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라고 네. 지금 이 말하자면 미국 의회하고 백악관에다가 항의 사안을 보내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지는 상당히 미지수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가 친노조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제조업의 보루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마련되고 있는 법안이어서 이 부분이 과연 다른 외국에서 이 항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맥혀 들어갈지는 좀 미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또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슈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 그대로 이슈이신데요. 바로 이어서 또 반도체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디램 반도체 가격 뭐 이번 주에도 발표가 된다라고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가격 하락을 걱정하면서 겨울이 온다, 겨울이 왔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겨울이 온 게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디램의 고정 거래 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10월 달에 체결한 디램의 고정 거래 가격을 보면은 이미 발표가 됐군요. 네네. 그러니까 DDR4 기준으로 8GB짜리가 얼마인가 하면은 $3.71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71가 한 달 전 9월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9월 달에 $4.1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9.51%가 하락을 한 겁니다. 이 정도 하락폭이라면은 2019년 7월에 11.8%가 떨어진 적이 있다 그럽니다. 네. 그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정 거래 가격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보통 이 많이 사갖고 가는 네. 대량 수요처에서 그렇죠. 분기 단위로 계약을 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디램 가격의 추이를 볼 것 같으면은 사실 2019년 7월 이후 계속 $3대를 유지를 하다가 2021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4월 달에 $3를 넘어서서 $3.80 정도 했고, 그다음에 7, 8, 9, 3개월 동안은 이 $4대에 있었거든요. 네.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할 텐데 더 떨어질까요? 네, 일단은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트랜스포스가 이 디램 가격을 갖다 예상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4분기에 한 3 내지 8% 정도 떨어지고 네. 내년에 한 15 내지 20% 추가로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 내지 8로 얘기했는데 9.51%가 9.51%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내년에도 하락폭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이것 때문에 저도 네. 사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주말에 쭉 뒤져봤습니다만은 그다지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디램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7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43%고 하이닉스가 28%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물량을 조절을 한다면은 가격 하락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이렇게 떨어질 적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치킨 게임을 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치킨 게임을 벌리면은 다른 회사도 죽지만은 삼성으로 봐서도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4분기 앞두고 그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수익성은 지키겠다라는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성 악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볼 것 같으면은 디램 반도체가 들어가는 수요처가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네. PC 부분이 있고 모바일 부분이 있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서버 부분이 있는데 PC 같은 경우는 수요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PC 쪽에 갖다 주는 거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다 그럽니다. 전체 물량이 한 15%밖에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네. PC의 가격 하락에 따른 우리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이 어떤 부담은 좀 덜할 것이고, 그리고 모바일 네. 부분은 걱정을 했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당초 금년에 9천만 대 만들려던 아이폰을 8천만 대로 줄일 만큼 말하자면 모바일 제품들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제대로 못 만들고, 거기에 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동남아 쪽에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네.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D램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빠른 시간 안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 서버용, 데이터 센터용인데,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는 인텔이 이 DDR5를 운영할 수 있는 CPU를 갖다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DDR5 그러면 우리 생각에 DDR4로 이때까지 하고 있었으면 그 뭐 DDR5로 이 교체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DDR5가 DDR4하고 비교를 하면 전력 소모량이 10%가 적습니다. 근데 네. 데이터 센터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24시간 계속 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돈이 좀 들더라도 좀 비싼 DDR5를 갖다가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DDR5 교체 수요가 빠르면 내년 초부터 나타날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길게, 네. 뭐 그다지 길지 않고 한 분기 내지 2분기 정도만 좀 참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분기별로 따지면 그런데 사실 매일매일 장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속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래서 그런 네.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사놓고 돈을 버는데 주식은 네. 사놓고 돈을 못 번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부동산은 매일매일 내 집이 얼마인지 안 찾아보지 별로 신경 안 않습니까? 쓰죠. 네. 근데 주식은 매일 보기 때문에 떨어지면 불안해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어디다 그냥 이렇게 딱 넣어놓고선 안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문제도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중국의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헝다 사태로 촉발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 뭐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상 중국의 독특한 부동산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토지 소유권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네. 뭐 공산주의 아닙니까? 토지 소유권은 없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뭔가 하면은 토지 사용권을 갖다가 1996년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996년부터 헝다와 같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분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건 뭐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 아니고, 네네. 이 부동산 내지는 이 자산을 갖다 쟁여놓는데 굉장히 익숙하신 그런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 우리나라도 좀 많긴 합니다만은 중국 가계 자산의 70% 내지 80%가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중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가계의 부의 자산 효과.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버는 소득은 바뀌진 않았는데 내 집값이 떨어지고 내 자산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의 자산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중국의 인구 정책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네. 부분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중국 정부가 1가구 1 자녀 그랬죠. 정책을 펴왔지 않습니까? 네. 요새 들어와서는 이걸 많이 그걸 갖다 완화를 시켰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유교 국가고 우리처럼 남아 선호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결혼 정년기에 남성과 여성에 갖다가 인구 비중을 보면은 남자가 3,500만 명이 많다 그럽니다. 3,500만 명이요? 네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도달한 남성이 여성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꼭 지참해야 되는 3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뭘까요? 첫 번째가 네. 주택, 주택. 두 번째가 차, 네. 세 번째가 지참금. 부럽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주택이라 그럽니다. 역시. 그래서 네. 이 주택을 갖다 한 가구에 한 자녀만 낳다가 보니까 네. 이 주택을 갖다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해서 이 부모들이 이
챙겨주는 거 하면은 뭐 부모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가지고 아들 결혼하라고 집을 사주기도 하지만 네. 우리 전번에 한번 그 얘기했죠. 식스 포켓.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카 아니 이모와 그러니까 고모부, 이모부 뭐 다. 외조 부모, 친조 부모, 네. 부모 6명 부모까지? 아닙니까? 네. 이 6명이 돈을 보태가지고 오. 말하자면은 자녀의 집을 사주는 네.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이게 집을 아하. 가지고 있는 자녀, 그러니까 결혼할 그렇죠. 그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3대가 흔들리게 다 되는 힘들어지는. 그런 네. 상황이 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저런. 겁니다. 네. 뭐 부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뭐 인구 정책도 인구 정책이지만 우리나라도 보면은 부동산의 가격, 뭐 교육 때문에 교육열 때문에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은데 중국 역시 그 부동산 강풍의 한 요인으로 교육을 꼽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2014년까지는 의무 교육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인데 네. 시험을 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 이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뇌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관시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 네트워크에 따라 가지고 뇌물을 주고 학교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 의무교육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시험을 폐지를 하고 네. 그 대신에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는가 하면 우리 옛날에 파락군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가까운 데 있는 학교에 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네. 내가 원하는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그러면은 부동산 소유 증명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자식들을 갖다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네. 주택을 사기 위해서 몰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경험해봐서 알지만은 파락군 문제 때문에 강남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럼요. 다른 데 집값을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국도 똑같은 그런 지금 현상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뭐 계속해서 저희가 오프닝 벨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헝다 사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하게 되면서 뭐 이런 상황 좋은 징조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인구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네.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집값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왔는데 네. 이게 헝다 사태 이후에 덜커덩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70개 대표 도시들의 집값을 조사를 해봤더니 0.08%가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15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쏟아붓고 있는 그런 가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안정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가만 안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한시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22일 날 집값 하락에 항의하는 시위까지 열렸었다 그러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이 시위한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구류를 매겼는데 네. 주동자는 구류 10일 그리고 참가를 했던 사람들은 구류 5일을 갖다가 내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네. 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단순히 뭐 0.08% 이게 아니고 우한에 사는 사람들인데 제곱미터당 가격이 대략 한 20%쯤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명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도를 했는가 하면 주택 가격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주택 하락을 가져왔고 이게 상당히 중국 중산층으로부터 지금 반발을 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아무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을 좀 위해서 뭐 부동산 가격의 문제를 좀 풀어야 될 텐데 올해랑 내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시진핑 주석으로 봐서는 장기 집권을 위한 말하자면 이제 순탄하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당대회가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이 시진핑 주석이나 아니면은 공산당 지도부에서 볼 때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태가 나가지고 부동산이 불안해져서 헝다 네. 같은 네. 쉬자인 회장 같은 내지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뭐 그 사람들이야 뭐 다른 데 또 투자를 해도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당하고 연계가 돼 있는 그런 그러겠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한에서 집값 떨어졌다고 시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다 분양을 받고 입주를 못했는데 네. 헝다 사태 이후로 공사가 중단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아마 지금 짓다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는 쪽에 몰두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이 기반이 닦여져서 좀 안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큰 디폴트는 내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헝다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디폴트가 나겠지만 네. 이 상황이 이렇게 좀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디폴트를 내지 않고 이 말하자면은 일반 중산층이다 아니면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이 바탕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네. 그런 디폴트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말하자면은 중국 정부가 시장을 갖다가 네. 좌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사실 과연 이렇게 시장을 갖다가 1부터 10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좀 우려스러운 눈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